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박 원장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치과 치료 전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치과 진료 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인데요.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오신 것 같은데 치과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4부로 구성되어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1부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충치, 보존 치료, 보철 치료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충치 치료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충치는 치아 표면에 남은 음식물과 세균이 만나 산을 만들어 치아를 녹이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설탕 때문만이 아니라 음식 찌꺼기가 치아 틈이나 표면에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먹이를 삼아 번식하면서 산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산성 물질이 치아의 단단한 미네랄을 녹이면서 충치가 시작되는 거죠.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충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구멍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면서 입냄새가 나거나 치아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진행되면 치아 신경까지 염증이 번져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신경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발치까지 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충치라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우리 옛날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충치 치료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작은 상태에서 치료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치 치료 많이 아픈가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요즘 치과에서는 거의 모든 충치 치료가 통증 없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소마취를 사용해서 시술 부위의 신경을 잠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드릴이나 장비로 충치를 제거할 때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서 드릴 소리나 진동 때문에 긴장된다거나 치과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 치료, 즉 의식화 진정요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은 있지만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수면 치료를 하면요, 불안감이나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충치가 심하거나 또 여러 개를 한 번에 치료해야 하는 환자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희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도 환자분이 통증 없이 최대한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답니다. 다음 질문.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표현 좀 어렵죠. 이거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는 간단히 말하면 치아를 최대한 살리느냐 아니면 손상된 치아의 기능을 인공 보철물로 복원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존 치료는 충치나 작은 파절처럼 치아 손상이 비교적 초기 단계일 때 치아를 깎는 양을 최소화해서 원래 치아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치료입니다. 레진, 일레이, 신경치료까지 여기에 해당되고 치아의 생명을 살려두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보철 치료라는 것은 손상이 크거나 치아가 많이 약해져서 보존 치료만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기 어려울 때 진행해요. 대표적으로는 크라운 치료, 브릿지 치료, 틀니,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치아 모양과 기능을 외부에서 재건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마모되거나 금이 간 경우도 보철 치료가 필요한가요? 크라운은 치아의 자연 구조가 많이 약해져서 보존 치료로는 기능을 버티기 어려울 때 진행합니다. 바로 치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거든요. 충치가 치아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경치료로 치아 내부의 강도가 많이 떨어진 경우 대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혹은 치아 마모가 심해서 높이가, 즉 교합 고경이 좀 많이 낮아졌거나 치아에 실금이 생겨서 씹을 때마다 이렇게 쐐기처럼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보철로 아예 감싸서 보호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작게 금이 간 경우는 경과 관찰이 가능하지만 씹을 때 찌릿찌릿하게 계속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라면은 크라운 치료로 치아 전체를 씌워줘야 치아가 더 완전히 파절되거나 계속 아픈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경치료는 치아 내부에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라고 하죠. 신경, 염증이나 감염으로 손상됐을 때 진행되는 치료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충치가 깊어져서 신경까지 도달된 상황이죠. 이때는 자발통이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으시거나 밤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충치가 없어도 치아가 크게 깨졌거나 외상으로 강하게 부딪힌 경우,
신경이 손상되면서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하답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케이스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엑스레이에서 신경 근처에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미 신경이 괴사돼서 아예 죽어가지고 아프지 않을 뿐 치근단에서는 고름 주머니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가 늦어지면 이게 고름이 더 커져서 옆에 치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신경치료라는 것은 신경이 죽을 운명이거나 이미 죽었거나 이럴 때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 밤에 잠을 깰 정도로 아주 심하게 지속될 경우, 온도 자극에 오랫동안 시리거나 뜨겁거나 아픈 느낌이 지속될 경우, 또 치아가 갑자기 부러지거나 강하게 부딪힌 후 통증이 지속될 때, 또 방금 설명드렸듯이 엑스레이에서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보일 때, 이럴 때 신경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뽑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 반복되시거나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내원하셔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임시치료와 최종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시치료는 말 그대로 최종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를 약간 안정시키는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치가 깊거나 신경에 자극이 있거나 또는 염증 여부를 지켜봐야 할 때 임시적으로 하는 치료인데요. 통증을 감소시키고 세균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잠시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 최종치료는 치아를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레진, 일레이, 크라운처럼 최종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임시 재료는 단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밀폐력은 최종 재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신경치료 중에는 치아 내부에 약재를 넣고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최종치료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가라앉는지 염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시 치료는 최종 치료로 넘어가시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 조절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균은 차단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최종 치료는 이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치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재료만 오래 두면 깨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최종 치료로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충치 치료하고 나서 씹을 때 아픈데 괜찮은가요? 충치 치료 직후에 약간 씹을 때 불편감이 좀 있는 거는 비교적 흔한 반응입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치아가 예민해지고 레진이나 인레이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근육이나 치아의 신경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은 1에서 2주 사이에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걸 씹을 때만 톡 건드리는 듯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교합이 아주 조금 높게 맞물리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치과에서 조금 조정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치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한 높이 차이 때문에 인대가 살짝 염증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씹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요, 신경이 깊게 자극된 상황일 수 있어서 이때에는 다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미한 시림이나 약간 눌린 통증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충치부터 보존, 보찰 치료까지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치과 치료는 용어도 많고 선택지도 많아서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치료 결정에도 훨씬 편하고 결과도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본인 상황에 맞는 치료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잇몸 질환에 대한 주요 질문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잇몸 질환은 왜 자꾸 재발하나요? 양치할 때 조금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피가 나는 잇몸이 지금 위험 신호, SOS 신호로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냄새가 심한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잇몸 염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박 원장님,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또 무엇인가요? 오늘은 치과 치료 전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는 두 번째 시간, 치과 진료 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치주 질환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충치, 보존, 보철 치료에 이어 오늘은 치주 질환이네요. 저희 병원에도 만성 치주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주 질환에 관한 질문들을 하나씩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잇몸 질환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잇몸 질환, 즉 치주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구강 내 세균입니다. 세균.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에 끈적한 플러그가 쌓이면은 세균이 번식하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잇몸을 자극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염증이 잇몸과 치조골, 잇몸 주변의 뼈를 점점 손상시키는 것이죠. 맞습니다.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치석으로 굳게 되면 세균이 집처럼 쌓여서 염증이 지속되고 잇몸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생활 습관이나 구강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개인의 전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하면은 잇몸의 회복을 늦춰서 잇몸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다음 질문. 초기 잇몸 염증, 치은염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치은염, 치주염 이게 모두 다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의 일반적인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초기 치은염인 경우에도요, 잇몸이 살짝 붓거나 양치할 때 조금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피가 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잇몸이 조금 붉어지거나 민감해지는 정도가 바로 초기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점점 붉어지고 간질간질한 느낌이나 약간의 불편감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만 받고 치료만 해주셔도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은염을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잇몸 뼈까지 내려가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이때는 잇몸을 지지하는 뼈가 점점 녹아가면서 손상이 되고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치은염과 달리 치주염은 단순 스케일링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할 경우 수술 등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케일링과 깊은 잇몸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스케일링, 깊은 잇몸 치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 스케일링은요, 치아 머리 부분에 붙어있는 치석들, 이거를 주로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해가지고 초기 염증을 완화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반면 깊은 잇몸 치료, 치근면 활tex술이라고도 하는데 잇몸 속 깊은 안쪽까지 치근면에 있는 치석과 염증 조직까지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의 첫 단계라면 깊은 잇몸 치료는 잇몸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청소하는 심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주염이 진행된 환자에게는 이러한 깊은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잇몸 수술은 어떤 상황에서 시행하게 되나요? 치석이 뿔이 너무 깊은 곳에 붙어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잇몸을 살짝 벌린 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제거해야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잇몸 수술입니다. 또 잇몸이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잇몸 이식이나 재생술을 통해 기능과 신미성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염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아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잇몸 뼈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양치만 해도 피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잇몸 건강의 위험 신호인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것은 잇몸이 지금 위험 신호,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잇몸은 일반 칫솔질로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 막 좀 된다면은 염증이 조금 진행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잇몸이 좀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는 겁니다. 만약 출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관리하시면 심각한 치주 질환으로 진행되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해지면 잇몸 질환을 의심해야 하나요? 입냄새는 잇몸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황화물 같은 강한 악취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잇몸 포켓, 치주낭이 깊어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 틈을 타 혐기성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입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느껴지시면 구강 청결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검진을 통해 잇몸 상태를 확인해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에서는 잇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엑스레이가 꼭 필요한가요? 기본적인 진단은 탐침 검사로 시작이 됩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주낭 깊이를 측정해서 염증 정도와 뼈 손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잇몸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 그리고 잇몸 뼈의 손상은 엑스레이를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초기 치주염처럼 외관상 멀쩡해 보이더라도 뼈 손상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탐침 검사와 엑스레이를 함께 시행해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잇몸 질환은 왜 자꾸 재발하나요? 치료 후 유지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치주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 한 번 염증이 생기면요, 그 부위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잇몸 깊숙한 부위는 혼자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균이 좀 쉽게 쌓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치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실, 치간치수 이런 거를 잘 써주시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집에서 잇몸 건강을 관리할 때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치아 사이 청소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전체 면적의 약 60% 정도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부위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잇몸을 누르듯 강하게 닦기보다는 잇몸과 치아의 경계를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시면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흡연은 잇몸 회복을 늦추고 염증을 악화시키며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도 잇몸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잇몸 질환의 진행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은 평생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집에서의 올바른 양치와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만나요. 안녕. 임플란트 시술은 많이 아픈가요?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나요?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거나 우리 발음과 달리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치과진료 유형별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이제 벌써 3번째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충치 보존, 보철 치료, 그리고 치주 질환에 이어서 오늘은 임플란트 편입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씹는 기능과 잇몸 건강 그리고 장기적인 구강 관리를 함께 고려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치아가 빠지면 주변 치아가 움직이거나 씹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심하면 얼굴 라인이나 턱뼈 모양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면서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틀니나 브릿지보다 유지 관리가 쉽고 뼈를 자극해 잇몸뼈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는 단순히 빠진 치아를 채워 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많이 아픈가요?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를 또 잘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 마취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시술 중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통증 자체보다는 막 드릴 소리나 이런 분위기, 진동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시술 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미리 마음을 안정시키시면 실제 통증은 거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언제부터 식사가 가능한가요? 임플란트 시술 당일에는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 정도만 좀 드시는 걸 권유드려요. 아무래도 마취가 풀리기 전으로는 뜨거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보통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무시고 고정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임플란트 보철, 머리가 올라가실 때까지는 반대편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나요? 잘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요즘 임플란트 성공률이 매우 높지만 우리 발음과 달리 아주 특정 조건에서는 골 유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흡연을 하신다거나 잇몸 질환, 뼈 상태가 원래 좀 많이 안 좋았던 경우 혹은 염증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신질환도 꽤 큰 영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또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 또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시술 부위에 염증이 좀 생기거나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뭐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거나 잇몸이 부어서 고름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들은 바로바로 정밀하게 증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CT로 미리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는 뼈 이식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 준비와 검사는 어떤 것을 하나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수술 전 준비라고 한다면 일단 구강 내 염증을 정리하고
스케일링이나 깊은 잇몸 치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시다면은 수술 전에 이게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지, 잘 조절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T 촬영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신경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혈액 검사도 하셔서 감염 위험이나 치유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성장기에는 턱뼈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통 만 17에서 18세 이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령층은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전신 상태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90세 이상도 시술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철저한 평가와 준비를 하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요?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CT를 찍어서 어느 부위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같은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특히 상악음리, 위의 치아들은 발치된 지 오래되면 상악동 함기화라고 상악동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먼저 치주 치료로 잇몸 치료로 염증을 좀 제거하고요, 잇몸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실패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순서를 차근차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잇몸 치료 후에도 잇몸 두께가 부족하거나 균형이 안 맞으면 연조직 이식으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초 치료를 충분히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 붓기, 출혈은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임플란트 후 통증은 보통 수술 당일과 다음 날이 가장 강하고 진통제로 조절 가능한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2, 3일 지나면 점차 통증도 줄어들고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한 게 일반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붓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2, 3일째가 가장 많이 붓고 이후에는 빠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악보다 하악이 붓기가 덜한 편이라서 부위에 따라 붓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은 미세하게 침 삼킬 때 피맛이 좀 나는 정도가 정상이고 꺼즈로 30분, 1시간 정도 압박하면 대부분 멈춥니다. 하지만 피가 계속 흘러나오거나 덩어리지는 출혈이 지속되면요, 치과에 한번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통증이 이제 감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심해지거나 붓기가 3일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대응이 중요하시니까 가능한 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 자연 치아와 똑같이 관리하면 되나요?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플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치아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러나 뿌리 주변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초기에는 통증을 잘 모르거나 티가 좀 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보다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변 잇몸은 염증이 생기면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칫솔질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임플란트는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음식물이 조금 더 잘 낍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하셔야지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쓰려면요, 정기검진이 가장 기본이에요. 보통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은 잇몸 상태도 확인하고 임플란트 보철의 나사 풀림, 아니면 보철이 파절된 거, 이런 마모 등 이런 것들을 조기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만성질환이 있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만성질환이 있더라도요, 대부분은 조절만 잘 되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은 수치가 안정적이면 큰 문제 없이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면 치유가 느려지거나 감염 위험이 높아지니까 수술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협진이 필요합니다. 약 복용 여부나 혈액 검사 결과도 확인해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술 과정부터 회복, 관리 방법까지 이해하시면 임플란트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아 교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4부에서 만나요. 안녕! 교정 치료 얼마나 걸리나요?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면 교정하기에는 좀 늦은 게 아닐까. 교정하면 얼굴, 턱 라인도 바뀌나요? V라인 가능할까요? 요즘은 보이지 않는 교정 장치부터 다양한 맞춤형 옵션까지 있어서 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치아 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는 교정 장치부터 다양한 맞춤형 옵션까지 있어서 치료 방법과 과정, 관리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치아 교정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치아는 꼭 고르게 맞춰야 하나요? 치아 교정은 단순히 보기 좋게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씹는 힘과 턱 관절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덧니나 교합이 좀 맞지 않으면 씹는 힘이 특정 치아에만 몰리게 돼서 치아 마모, 잇몸 부담, 그리고 이게 두통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정 필요 여부는 개인 맞춤 평가가 중요합니다. 치아 배열, 교합 상태, 턱 관절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투명 교정도 철사 교정만큼 효과가 있나요? 보이는 철사 교정은 전통적인 장치로 치아에 고정된 브라켓과 와이어를 이용해서 조금씩 힘을 주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정밀한 조절이 가능해서 복잡한 교합 문제나 심한 부정교합에도 매우 효과적이죠. 반면 투명 교정은 플라스틱 소재의 투명 장치를 교체하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눈에 거의 띄지 않아서 심미적 장점이 크지만 치아 이동 속도와 난이도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명 교정도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철사 교정만큼이나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입이 돌출되는 상태거나 비대칭이 좀 심하거나 치아가 많이 돌아가 있는, 회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사 교정이 더 안정적이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교정은 장치를 교체하면서 치아 이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환자 협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착용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면 투명 교정도 계획보다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장치 착용하면 많이 아플까요? 통증은 어느 정도 지속되나요? 교정 장치를 처음 착용하면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이나 뻐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잇몸과 치아가 적응하면서 통증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심하게 아프시거나 장치가 잇몸이나 입술을 심하게 자극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한 1, 2주 정도면 충분히 잘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통증 때문에 교정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통증의 정도와 위치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면 보호 왁스나 진통제 등을 잘 병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일시적이며 치아가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심각한 통증, 출혈, 장치 문제는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정 치료 얼마나 걸리나요?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교정 치료 기간은 보통 1에서 한 2년 정도 우리가 좀 보는데요. 치아 배열 상태, 교합 정도, 발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 차가 좀 큰 편입니다.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어린 환자는 치아와 뼈가 유연해서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고 성인은 치아가 안정적이지만 이동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교정은 약간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기간 차이는 또 환자마다 또 치아 뿌리 길이, 잇몸 상태, 장치 착용 준수 정도 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같은 나이라도 개인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성인 교정 늦은 건가요? 성인이라서 좋은 점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면 교정하기에는 좀 늦은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교정하시는 분 중에 최고령자가 77세 만으로 77살이셨어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치아와 잇몸 상태가 건강하다면 충분히 교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인은 치아 성장이 완료된 상황이고 협조도 잘 되시고 생활 패턴 안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처럼 성장 과정에 맞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치료 계획을 더 정밀하게 세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해보면 늦었다고 고민할 필요 없으시고 오히려 성인만의 장점과 맞춤 계획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교정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교정하면 얼굴, 턱 라인도 바뀌나요? V라인 가능할까요? 교정은 치아 위치와 교합을 바로잡기 때문에 얼굴 전체 균형과 턱 라인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턱이나 어금니 교합이 개선이 되면 옆 얼굴 라인이 조금 더 안정되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다만 유명인들의 V라인처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정은 기본적으로 치아 기능과 얼굴 균형을 맞추는 치료이지 성형처럼 얼굴 윤곽을 바꾸는 치료는 아닙니다. 발음도 치아 배열과 맞물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옷, 지읒, 치읓 같은 음은 교합과 치열 상태가 안정되면 발음이 더 명확해질 수 있죠. 요약하자면 교정은 기능적, 심미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치료입니다. 얼굴과 턱 라인이 자연스럽게 정돈되고 발음과 씹는 기능까지 안정되지만 과도한 미용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교정 중 음식과 칫솔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교정 중 식습관과 구강위생은 치료 성공률과 직결됩니다. 교정장치를 착용하면 치아 사이와 장치 주변에 음식물이 쉽게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은 하루에 무조건 3번 이상, 특히 장치 주변을 꼼꼼하게 잘 닦는 것이 중요해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활용하면 와이어와 브라켓 사이의 음식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지 음식에는 껌, 견과류, 단단한 사탕, 옥수수 같은 딱딱한 식품이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은 브라켓을 떨어뜨리거나 와이어를 휘게 만들어서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 바로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소홀해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교정장치가 빠지거나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정장치가 빠지거나 부러지면 당혹스러울 수 좀 있는데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로 장치를 막 스스로 붙이려거나 하거나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치아 이동에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장치가 떨어지셨을 때는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장치가 부러진 경우 날카로운 부분이 잇몸이나 입술을 다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왁스를 붙여놓고 빨리 치과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교정 후 치아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유지장치는 언제까지? 교정 중 주의사항은 뭘까요? 교정을 끝낸 후에도 치아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현상, 즉 재발은 흔히 나타납니다. 치아를 움직이면서 주변 잇몸과 뼈가 새 위치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정이 끝난 직후에는 특히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유지장치를 잘 착용하셔야 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뺐다꼈다는 유지장치를 거의 매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인 교정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재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통증이나 압박감 같은 것은 일반적이고 장치가 입 안을 자극해서 잇몸이나 볼 안쪽에 상처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치아의 미세한 마모나 색소 침착, 드물게 치아 뿌리가 좀 짧아진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저희가 병원에서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댁에서도 꼼꼼히 구강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교정 성공과 장기 유지 모두 정기 관리, 올바른 구강 위생, 유지장치 착용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4부에 걸쳐서 충치와 보존 보철 치료, 잇몸 치료, 임플란트, 치아 교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치과 치료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핵심 원리와 관리법을 알면 훨씬 마음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의 치과 방문을 조금 더 안심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치과 치료는 단순히 아픈 곳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작은 습관과 정기적인 점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구강 건강을 잘 평생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